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생활비,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될까요?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정호일 소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호일 소장입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표님 회사에서 자녀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자녀들에게 생활비 혹은 용돈을 주는 게 증여에 해당이 될까요?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하죠. 그래서 혹시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30일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직장인 자녀 통장에 꽂힌 생활비 송금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사실적으로 이걸 봤을 때 물론 이 국세청의 답변도 명확하진 않아요. 왜 명확하지 않냐면 되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 증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금전이나 무언가를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뭘 줬다, 생활비를 줬다. 증여는 맞습니다. 다만 증여는 맞는데 이 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가 되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요건들입니다.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요건들 중에 하나가 생활비라는 건데요. 이 생활비라는 것도 역시 실질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생활비의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녀가 돈을 받는 자녀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소득원이 있느냐 소득원이 없느냐 이게 아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소득원이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해줬다. 그러면 이건 약간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본인의 소득으로는 이거를 예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거기에 자금 출처로 쓴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구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심지어 나도 돈을 벌어. 심지어 나도 돈을 벌고 돈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내가 저축을 했어. 이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어린 친구라 함은 돈을 번 지 얼마 안 됐고 이 사람이 버는 소득원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남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100% 이제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원래 되게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취직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용돈을 받아서 썼다. 근데 애가 취업을 했어. 그래서 초 월급을 300을 받았다. 갑자기 1,000만 원 쓰던 애가 300만 원 안에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를 줬다. 그러면 이 경우는 사회 통념상 저 금액이 좀 괜찮은 거야. 이거 너무 과소비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그 증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게 금전을 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를 줄 때 계좌이체로 하시는 것은 글쎄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뭔가 좀 재산세를 내는 자산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좀 아무래도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고
실제로 많이들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면 2억 1,1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요. 빌리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 챕터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이 책자를 발견하게 된 주요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직업 윤리 의식이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어떤 세금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튜버를 찍는 사람들은 뭔가 저걸 통해서 뒤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유튜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상담 요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아니면 보험회사 법인 컨설팅을 하는 그룹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고객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그 단초를 잡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대표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CEO 리포트도 4년 전부터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는 순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어서 그리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국세청도 저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탈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내용들은 비공개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팩트 체크해 볼게요. 국세청에서는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 상환 내용이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왜 하필 2억 7천만 원까지 돈을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냐. 즉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자입니다. 그 세법에 보면 돈을 금전의, 그러니까 가장거래 형식이 차용을 해주는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아니 난 이거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자 내셔야죠. 에이, 그 이자를 내는 허들이 바로 2억 1,700만 원까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특성계좌 간에는 돈을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연간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의 이상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거고, 만약에 연간 1,000만 원까지 이자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놔둡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떤 금리로 1,000만 원이냐? 4.6%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4.6% 금리를 해서 1,000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요.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넘어간 금액 전체에 대해서 그 이자를 면제해 준 것을 증여로 봐서 그 5년간 지속된 걸로 보고 실제 지속된 연도에 따라서 계속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년 이제 증여가 발생한다고 그 이자 면제에 대한 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자를 안 주고 받아도 증여 이자에 대한 면제에 대한 증여는 기준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그걸 환산하게 되면 2억 1,700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용증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이자긴 하지만 원금을 상환했던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이게 성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용증은 기본적인 요건이죠. 기본적인 요건인 거고, 그다음에 사후에 작성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차용증을 쓰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편하긴 한데, 이건 언제까지나 형식적인 거고요. 차후에 실제로 원금을 상환이 이루어진 금융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무이자로 놔둔다 치더라도 뭐 1년이나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2억 1,700까지는 그냥 돈은 그냥 줘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증여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경우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까? 네, 간단합니다. 역시 뭐 때문일까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 경우인데 자녀가 이것을 원천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이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이라고 한다면 100%겠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뭐 부담부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건들도 실제로 이자 상환의 책임을 누가 줬고 이자를 누가 어떻게 원금을 어떻게 상환했는지 이 금융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것도 만약에 그 금전을 빌렸다. 그리고 그 빌린 금전으로 뭔가 자녀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차후에 원금 상환 기록을 반드시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금융 기록을 남겨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아시죠? 통장에 인터넷 통장을 하더라도 이 거래가 기록되는 기간이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은행에다가 뭘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5년 이상이 되는 기록을 가져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 법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좀 얘를 이체 기록들을 뭐 복사를 해둔다든지 이렇게 남겨놔서 차후에 증빙을 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증여가 아닌 거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차용증만 작성하고 2억 1,700만 원까지 자녀에게 돈을 뭐 줬다. 그러면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거고 이자에 대해서 연간 이자 금액이 4.6%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 면제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사소하게 벌어지는 뭐 이런 사소한은 아니죠. 되게 중요하게 벌어지는 이런 자녀와의 가족 간의 인정 금전 거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